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4월 15일 수요일 글로벌 인사이트 시작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전면전의 공포가 가득했던 중동 정세의 미세한 변화의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전 세계적인 경제 회복력과 기술 패권 다툼이 교차하는 복잡한 하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뉴스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협상의 복선과 기술의 회복력입니다.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다시금 대화의 가능성이 흘러나오며 요동치던 유가가 한풀 꺾였고 우리나라는 역대급 ICT 수출 실적을 기록하며 저력을 보여주었죠. 역사적으로 보면 거대한 위기 직후에는 항상 새로운 질서를 찾으려는 외교적 수싸움과 기술적 도약이 병행되곤 했는데 오늘 그 긴박한 현장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정치적 경랑 속에 빠진 미국 소식부터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미국 정가가 그야말로 태풍의 핵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해임해야 한다며 헌법 25조 발동을 주장하고 나섰네요. JD 벤스가 이끄는 의원회 구성까지 제한된 상태인데요. 헌법 25조는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부통령과 내각이 대통령을 해임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역사적으로 1970년대 워터게이트 사건 당시 닉슨 대통령도 이 조항의 압박을 느꼈지만 실제 발동은 대단히 이례적인 핵 옵션이죠.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관련 소셜미디어 게시물들이 감정적이고 위험하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인데 이는 미국 내 정치적 양극화가 안보 이슈와 결합해 폭발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정치권은 시끄럽지만 기업들에게는 반가운 소식도 있습니다. 사상 최대 규모의 관세 환급이 시작된다고요? 네, 대법원 판결로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권을 이용해 부과했던 관세들이 무효화되었습니다. 수입업자들은 4월 20일부터 이자를 포함해 최대 1,700억 달러를 돌려받게 되는데 이건 미국 정부 역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재미있는 건 이 막대한 자금이 시장에 풀리면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도 있다는 점이죠. 현재 이란과의 전쟁 여파로 에너지 가격이 올라 인플레이션이 2년 만에 최고치인데 이 환급금이 축복이 될지 독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마치 1930년대 대공황 극복을 위해 자금을 풀었을 때의 시장 반응처럼 실물 경제에는 활력이 되겠지만 물가 관리에는 비상이 걸린 셈입니다. 기술 분야에서도 중요한 진전이 있었습니다. 양자 컴퓨팅 분야에서 실리콘 호환 소재 개발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있네요. 브룩헤이븐 국립연구소에서 초전도 양자 간섭 장치, 일명 스퀴드를 개발했습니다. 기존에는 양자 시스템을 구축할 때 소재의 한계가 컸는데 이번엔 우리가 흔히 쓰는 반도체 소재인 실리콘과 호환되는 방식을 찾은 겁니다. 이건 마치 증기기관차 시대의 철강 표준화가 이뤄져 대륙 횡단철도가 가능해진 것과 같은 혁명적인 변화입니다. 데이터 센터 급증과 맞물려 미국의 기술 패권을 더욱 공고히 할 카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협상 결렬 소식으로 긴장이 높았던 이란인데 오늘은 다시 협상 가능성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에서 다시 만날 수도 있다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향후 이틀 안에 파키스탄에서 협상이 이뤄질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미국 외교관들은 이란에 최소 20년간 우라늄 농축 중단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죠. 어제의 해상봉쇄 강경 발언이 일종의 협상용 벼랑 끝 전술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때도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극적인 물밑 협상이 진행됐던 것과 비슷합니다. 시장은 즉각 반응해서 국제 유가가 5% 이상 급락하며 배럴당 93달러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이란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국민들의 결집력이 대단해 보이는데요. 잔파다라는 이름의 국가 캠페인에 무려 2,500만 명 이상의 국민이 등록했습니다. 국가 영토를 수호하겠다는 의지인데 외부의 압력이 강해질수록 내부적으로 뭉치는 전형적인 현상입니다. 한편으로는 하타미 전 대통령이 명예로운 평화를 위해 진정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는데 이는 강경책 뒤에 숨은 평화에 대한 갈망을 보여줍니다. 전쟁 중에도 국가 통신망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정부가 강조하는 것도 현대 전쟁에서 디지털 거버넌스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아주 역사적인 회담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미국, 레바논과 함께 3자 직접 협상을 시작했다고요? 네, 1993년 오슬로 협정 이후 처음으로 갖는 3자 회담입니다. 분쟁 해결을 위한 포괄적 평화 협상에 합의했다는 공동 성명이 발표됐는데 중동의 지정학적 지각 변동이 일어날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교적 상황은 여전히 냉랭합니다. 이탈리아는 국방협정 갱신을 중단했고
스페인 총리는 중국 방문 중에 이스라엘의 국제법 위반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19세기 유럽의 세력 균형 정책처럼 주변국들의 압박이 이스라엘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낸 측면이 큽니다. 경제 전망은 다소 어둡습니다. IMF가 이스라엘의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네요. 진행 중인 분쟁 탓에 3.9%에서 3.5%로 낮췄습니다. 특히 최대 신뢰 대마초 재배 시설인 카나라바가 파산하는 등 실물 경제의 타격이 현실화되고 있죠. 하지만 흥미로운 건 이스라엘 세켈화의 가치가 달러당 3세켈에 근접하며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원 프리미엄이 낮아지고 주식시장이 급등하면서 투자자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어제는 홀로코스트 추모의 날이었는데 슬픔 속에서도 비엔날레를 개최하며 예술과 디자인의 힘으로 이 길을 극복하려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참으로 인상적입니다. 이제 한국 소식입니다. 경제 분야에서 정말 반가운 수출 잭팟 소식이 있네요. 3월 ICT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4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무려 112%나 증가한 435억 1천만 달러입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이 151%나 늘었는데 이건 전 세계적인 AI 서버 투자 열풍 덕분입니다. 1960년대 우리가 가발과 신발을 팔아 외화를 벌던 시절을 지나 이제는 인공지능의 심장인 반도체로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 셈이죠. SK 하이닉스가 신고가를 경신한 것만 봐도 시장의 기대를 알 수 있습니다. 정부도 이에 발맞춰 지역 주도형 R&D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AI와 반도체에 1,000억 원 넘는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폴란드 총리의 정상회담이 핵심이군요. 관계 격상이 공식화되었습니다. 도널드 투스크 총리와의 회담을 통해 방산과 공급망을 아우르는 실질적 협력이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세종시 집무실 건립을 위한 부지 조성공사가 오늘부터 입찰에 들어가는데 이는 행정수도 완성을 향한 아주 상징적인 첫걸음입니다. 마치 과거 미국의 워싱턴 DC가 정치의 중심지로 자리 잡으며 국가 균형 발전을 이끌었듯 세종시의 변화도 비슷한 궤적을 그리게 될 겁니다. 다만 외교적으로는 이스라엘과의 마찰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권 관련 메시지에 이스라엘 정부가 규탄 성명을 냈네요. 네, 우리 정부의 보편적 인권 가치 강조가 이스라엘 측에는 민감하게 받아들여진 모양입니다. 외교부의 대응 수위가 관건인데 이는 한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목소리를 내는 과정에서 겪는 일종의 성장통이라 볼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IMF가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1.9%로 유지했지만 에너지 가격 상승을 이유로 물가 전망치를 2.5%로 올린 점은 우리가 경계해야 할 대목입니다. 1970년대 고물가, 저성장의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재현되지 않도록 정교한 정책 운용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중국은 중동 분쟁 속에서도 무역 실적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군요. 1분기 화물 무역 총액이 11조 8,400억 위안, 우리 돈으로 약 2조 5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지난 5개년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이죠.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리는 와중에도 중국의 세계 공장 지위는 오히려 공고해진 모습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스페인 총리와 UAE 왕세자를 잇따라 만나며 외교적 보폭을 넓히고 있고 오늘 베이징에 도착한 베트남의 토람 국가주석과는 사회주의 유대를 과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서방의 봉쇄를 외교적 다변화와 무역 실리로 돌파하겠다는 전략입니다. 기술 표준화 작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능형 제조의 표준을 직접 만들겠다는 의지죠. 네, 국가회의를 열고 스마트 제조의 표준 시스템 구축을 선언했습니다. 과거 산업혁명기에는 영국과 미국이 표준을 정했다면 이제는 중국이 AI와 결합된 지능형 제조의 룰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한편으론 상하이에서 대만 청년들이 경극을 체험하는 행사를 여는 등 문화적 통합을 통한 소프트 파워 전략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경제와 기술은 강하게, 문화와 외교는 부드럽게 가져가는 중국식 화전양면 전술의 현대판을 보는 듯합니다. 일본 소식입니다. 외교청서에서 중국에 대한 표현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관계에서 중요한 이유도로 격화되었네요.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 취임 이후 일본의 우경화와 대만 문제에 대한 강경 발언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19세기 말 청일전쟁 직전에 냉랭한 관계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중국을 전략적 파트너가 아닌 경계해야 할 이웃으로 규정한 셈이죠. 대신 중동 정세와 자국민 보호에 더 집중하는 모습인데 이라크에 있던 일본인 5명이 정부 지원으로 무사히 귀국했다는 소식이 그 일환입니다.
사회적으로는 게놈 편집 배아에 대한 강력한 규제 법안이 확정되었습니다. 생명윤리에 대한 기준을 세우는 조치군요. 인간 수정란을 조작해서 자궁에 이식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처벌하겠다는 건데 이른바 맞춤형 아기의 탄생을 법으로 막겠다는 의지입니다. 과학기술의 질주에 윤리라는 제동장치를 꺼는 아주 중요한 결정이죠. 경제적으로는 니케이 지수가 58,000엔에 육박하며 반등했습니다. 엔티티 데이터가 미국의 AI 보안 기업과 손잡고 솔루션을 도입하기로 하는 등 일본 기업들의 AI 거버넌스 강화 노력이 시장의 신뢰를 얻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러시아 소식입니다. IMF가 러시아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제재 속에서도 예상외의 성적이네요. GDP 성장률을 0.8%에서 1.1%로 올렸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이 큰 몫을 했죠. 러시아 중앙은행은 지난 6개년간의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했다고 자평하며 안정적인 루블화 환율과 낮은 실업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인터넷 제한을 안보상의 이유로 정당화하는 등 통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군집 드론, 즉 무인 항공기의 집단 운용 기술을 성공적으로 테스트했는데 이는 현대전의 양상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위험한 진전입니다. 내부적으로는 홍수 피해와 기상 악화로 인한 어려움도 크다고 들었습니다. 다게스탄 지역의 홍수 피해 복구를 위해 정부위원회가 설치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북카카스 전역에 폭우와 강풍이 예보되어 있어 비상 상황이죠. 전쟁과 자연재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셈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중소기업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개혁안을 통과시켰는데 이는 전시 경제체제에서 내부 민심을 달래고 자영업자들의 이탈을 막으려는 고육지책으로 보입니다. 그 밖에 단신들 전해드립니다. 미국에서는 소셜미디어의 중독성과 펜타닐 유통을 막기 위한 스크롤 중단법이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네, 기술의 부작용을 입법으로 해결하려는 시도죠. 우리나라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정부가 매년 1조 원을 투입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배분 방식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단순히 건물만 짓는 게 아니라 실제 일자리와 돌봄 서비스가 제공되는 사업에 집중하겠다는 건데 지방서점의 도서 공급권을 협동조합에 맡기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도 같은 맥락에서 지역 살리기의 일환으로 풀이됩니다. 오늘 글로벌 인사이트는 중동의 긴장 완화 조짐과 그 틈에서도 쉼없이 돌아가는 세계 경제의 톱니바퀴들을 살펴봤습니다. 위기는 언제나 오지만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건 결국 준비된 자들의 몫입니다. 오늘의 한 줄 평은 칼날 위에서도 꽃은 피고 협상의 테이블은 시장의 흐름 속에서 차려진다로 정해봤습니다. 불확실성 속에서도 우리 경제의 체력을 확인한 만큼 조금은 더 단단한 마음가짐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활기차고 의미 있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